안녕하세요.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얼룩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룩이라고 불리는 잊힌 시간, 사라진 공간, 소외된 사람을 예술로 기억합니다. 얼룩이 무늬가 되듯 사라지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는 시인의 시를 듣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관객과 예술가가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꿈꿉니다. 공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실 때에는 음료 외에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음료를 드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후 아티스트 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룩의 기획 공연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일하고 사랑을 하고의 서시 섬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섬. 바위 사마귀, 바위색 사마귀, 그것들 뒤로 그림자. 나는 벌써 백발이 되었다. 그날 운세는 이러했다. 쪽배가 큰 파도를 만나 예상치 못한 일로 변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불의를 행하지 마라. 트럭을 피하려다 벽에 차를 박았다. 보조석 범퍼가 깊게 파였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어제는 저녁에 한강공원을 걸었다. 죽은 지렁이들을 보았다. 실패한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괜찮은 변명거리다. 누구나 실패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다. 경광궁을 흔드는 한 사람과 참 캄캄한 하늘. 네가 가리킨 것은 맑고 향기로운 잘못들이었다. 너는 슬퍼지지 않는 것 따위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나무들 사이를 지나는데 손끝이 닿았다. 다음 생은 엉망으로 살고 싶어 마음껏 엉엉 울고 그 누구도 되지 않는. 그럼 아쉬워도 태어나지 않겠지. 나뭇가지에 옷을 걸어두고 이제 여름으로 사랑한다 말하면 무섭다. 그것이 나를 파괴할 걸 안다. 초파리가 과일 껍질 위를 맴돌고 있다. 옆으로 돌아 누운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없듯이 서성이는 슬픔. 저 멀리 섬들 보인다. 이제 바다를 건널 것이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떨리네요. 이게 제가 사실 기획 공연들을 연출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친구들을 뒤에서 격려하곤 했는데 다시금 노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낭독회를 쇼케이스라고 이름 붙인 건 그 기존 문학판에서 하는 거랑 좀 차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느낀 건데, 제가 시를 읽는 거 말고는 딱히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기획들을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와주신 분들 앞에서 그 글이 잘하진 못하지만 또박또박 한자 한자 같이 보면서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티켓북스에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제 시집이니까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쇼케이스는 나름 시집 구성처럼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쇼케이스의 1부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힘이 되네요. 여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을 보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들려드릴 시는 죄책감, 기다리는 사람, 크로키입니다. 죄책감은 16쪽에 있습니다. 죄책감. 너와 손잡고 누워있을 때 나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 세계의 끝은 어디일까? 수면 위로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빛바랜 벽지를 뜯어내면 더 빛바랜 벽지가 있었다. 선미에선 네가 사라질까봐 두 손을 크게 흔들었다. 컹컹 짖는 개를 잠들 때까지 쓰다듬고 종이 상자에서 곰팡이 핀 귤을 골라내며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기도했었다. 고요했다. 태풍이 온다던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이 시 낭독이 끝나면 박수를 쳐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22쪽에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면 조금 밝기를 올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라서 더 좋네요. 이렇게 왜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멘트 할 때만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우는 너에게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는 게
계속 일할 의지, 계속 살아갈 의지가 없다는 게 슬펐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먹고 살 국리 같은 건 흘려보냈다. 어떤 사랑은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의 물기를 털어내는 늦은 밤이고, 아픈 등을 주무르면 거기 말고 하며 뒤척이는 늦은 밤이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것은 고작 설거지 따위였다. 그 사이 곰팡이가 슬었고 주말 동안 개수대에 쌓인 컵과 그릇들을 씻어 정리했다. 멀쩡해 보여도 이 집에는 곰팡이가 떠다녔다. 넓은 집에 살면 베란다에 화분도 여러 개 놓고 고양이도 강아지도 키우고 싶다고. 그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몇 년은 성실히 일해야 하는데,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키스를 하다가도 우리는 생각에 빠졌다. 그만할까? 새벽이면 윗집에서 세탁기 소리가 났다. 온종일 일하니까 빨래할 시간도 없었을 거야. 출근할 때 양말이 없으면 곤란하잖아. 원통이 빠르게 회전하고 물 흐르고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암벽을 오르던 사람도 중간에 맥이 풀어지면 잠깐 쉬기도 한데, 붙어만 있으면 괜찮아. 우리에겐 구멍이 하나쯤 있고 그 구멍 속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다 보면 빛도 가느다란 선처럼 보일 테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이 어두워질 거라고. 우리는 가만히 누워 손과 발이 따뜻해지길 기다렸다. 아이고. 크로키는 36쪽에 있습니다. 크로키.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생각에 잠긴다. 나무를 베는 나무꾼과 나무를 쓰러뜨리는 두껍고 단단한 도끼의 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실업의 공포, 이해와 오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투성이다. 온종일 소리를 질러대던 한 사람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감정의 것.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긴 장마가 지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네. 네, 이제 제가 멘트를 할 거라서 조금 어렵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알 수 없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과 전쟁의 한때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이것들을 외면하면은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 되게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상이라는 것을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종종 그리고 자주 눈을 감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보고 비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겁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학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어떤 파주에는 어떤 학살이 있었을까? 혹여나 학살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에 공부를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어떤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더라고요. 그 밭 가장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죽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2022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 시대에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절벽과도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혹은 이 세상에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투성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우리는 그들이 될 뻔한 사람들이고 그 공간에 있는 그들은 어쩌면 이 공간에서 안온하게 있을 수 있었을 우리가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시를 읽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시는 1995년 여름 그리고 세상의 끝에서입니다. 사실 이게 이 스탠드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뭘 분위기를 잡아 보고자 이런 거를 했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1995년은 37쪽에 있습니다. 1995년 여름 이놈의 집구석 넌더리가 난다 했던 주말 오후에는 소면 삶고 신김치 잘게 썰어 양념장에 비벼 먹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끝나기만 기다렸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귀를 막았다. 어머니는 멍든 눈으로 부서진 가구를 밖에 내놓고 금이 간 유리창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 출근하지 않고 틀어박혔다.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나는 동급생들과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슬프다 슬펐다. 언덕을 오르내렸다. 가장 먼 곳을 향해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았다. 옳다고 믿었던 건 옳지 않은 것뿐이었다.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나는 슬플 때마다 슬프다고 말했다. 여성복 점원이 엄마야? 하고 물을 때 누나예요 하고 답하면 어머니가 생긋 웃었다. 강 너머에서 어느 일가족이 연탄가스 마시고 세상을 버렸다.
세상은 반듯하게 누워 뭉그러졌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어머니도 한때는 무용수였다. 나는 종종 무대에서 춤추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팔과 다리를 길게 뻗었고 박수와 함께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시시한 이야기를 지어낸 셈이다. 잠든 어머니 가슴에 귀를 대고 가만히 숫자를 셌다. 그의 여름, 어머니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이룬 게 거의 없었다. 세상의 끝에서는 50쪽에 있습니다. 조금 밝게 해주셔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큐시트를 전달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제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공연장 측에 이제 대본만 전달을 드리고 큐시트를 전달을 못 드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이 뒤에서 애쓰시는 공연장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그 세상의 끝에서는 50쪽에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1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직장 동료가 퇴사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20대 때였다. 한 선배의 권유로 작은 단체에서 사무를 맡았다.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석 달 정도 일했다. 선배에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만둬야겠다. 거짓말하고 번듯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 월세로 보증금 까먹고 쫓겨났을 때였다. 세간살이 차에 싣고 잘 곳을 찾아다녔다. 이대로 내가 사라졌으면 바라기도 했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뒷좌석에 쌓인 옷가지들, 조수석에 놓인 빨간색 전기밥솥, 트렁크에는 세간을 담은 2개의 라면 박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핸들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펼쳐놓고서 무언가 적는 듯 했는데 선배에게 어머니가 편찮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서 무서웠다고. 모두 고백했더라면 나는 고용되었고 휴일에는 거의 늦잠을 잤다. 슬픔은 없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좋지? 선배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사는 게 별것 있냐며 거리에서 죽겠다는 사람이었다. 40여일 동안 단식을 하던 선배는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죽더라도 굶겠다는 선배에게 물같은 미움을 먹게 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죽음 앞에서 절규하듯 시를 토해내는 저 시인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나. 살아남기로 다짐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가. 네,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습관이 들어서. 1995년 여름은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낭송할 때마다 낭독할 때마다 자꾸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그 멜로디를 좀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제 전부를 바쳐서라도 좋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요? 잘 쓴 시가 좋은 시일까요? 저는 누구나 열심히 읽고 쓴다면 시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읽고 쓰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써도 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 글 실력이라는 게, 글을 쓴 어떤 기술이라는 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쓰시다 보면은 분명 실력이 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20대 때 서울역에서 노숙화 하시는 분들이랑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책도 읽고 시도 쓰고 하는 것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의 제가 시를 보고 굉장히 제가 쓴 시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시라는 것을 써본 적도 없고 써보려고 한 적도 없는 분들이었는데 그들의 시는 분명 좋은 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시 옆에 놓인 제가 쓴 시가 굉장히 가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좋은 시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써야 할까? 계속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쇼케이스에 와주셨으니까 제 글쓰기 3가지 화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화두는 관계 맺기입니다. 제 글쓰기의 첫 번째 화두는 관계 맺기인데 인간은 굉장히 낯선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아까 사실 제가 여기 입장했을 때 어두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때 굉장히 긴장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둠이 좀 두려운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을 좀 낯설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나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더라도 그 낯선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두는 자기 기반의 글쓰기입니다. 나의 기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의 진정한 기반이란 무엇일까? 사는 곳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나의 기반일까? 라고 되물으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광명에서 태어나서 익산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고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 시절에는 수원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광명에 있었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서울과 고양시와 파주 이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제 자기 기반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가 서 있는 곳을 좀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반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것에 대해서 나를 둘러싼 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애를 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화두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조금 거창한 화두인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꿈꾸는 것을 일컫습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시인 가운데 송경동이라는 시인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송경동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꿈꾸는 자 잡혀간다. 그런 시대일 수도 있죠. 그런 시대가 다시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의 말을 빌려서 꿈꾸는 자는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꾸지 않는 사람이 시드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그 밭에서 일했을 때 나온 어떤 생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고관절을 다치고 나서 집에 있는 동안 굉장히 생기를 잃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에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할머니가 꿈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뭐 소위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계속 꿈꿨으면 좋겠고 나도 계속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부의 마지막 시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들려드릴 시는 이번 여름의 일입니다. 저는 이 시를 들려드리고 그 형식적으로라도 양주한의 얼룩말 양주한 작가님에게 자리를 좀 넘기려고 합니다. 이 형식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여름의 일은 66쪽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의 일. 시베리아가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날려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애를 썼다. 운이 나빴다고도 할 수 있다. 며칠째 두통에 시달리는 너에게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잠을 청하며 슬픔에 잠기곤 했는데 어제 집계된 감염자 수와 두려움과 가난과 외로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돈 버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다. 갓 30을 넘겼을 뿐인데 다 늙어버린 것 같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너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가라앉는. 이것은 모두 이번 여름의 일.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과 얼마나 멀어진 걸까?
폭우가 계속되는 계절. 고양이들은 어디서 비를 피하는 걸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진 씨이 저랑 그런 면에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명 낮춰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이 훨씬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하 소설가는 책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시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끝내 살해하는 존재다. 저는 시인은 언어를 깨부수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의 낱말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부수고 남은 파편을 가지고 다시 한데 걸어 모아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최지인 시인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은 식탁에서 마구잡이로 차려진 무수한 낱말을 어느새 자신의 언어 세계로 가져오는 과정을 곁에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집 일하고 사랑을 하고는 최지인 시인이 지난 4년 반 동안의 일상으로부터 끌어모은 이야기입니다. 뭉툭한 이상과 낯선 현실 사이를 오가면서 끝내 매듭짓지 못한 질문이 한가득인 시집입니다. 저는 삶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지인 시인이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시에 관한 어려운 질문 말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시가 어려운 건 사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의 틈새가 어떤 문학보다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인 시인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틈새를 조금 메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시와 그리고 우리 삶 사이에 벌어진 간격들을 조금 좁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양주한의 얼룩말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최지인 시인의 시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형식적으로 큰 박수로 네, 우리 최지인 시인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형식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 노래를 하는 친구들 혹은 공연을 하는 친구들을 곁에 두면서 동경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대본을 저희가 어제 이제 같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대본 안에 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집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를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제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기존 낭독회랑 좀 차별화도 두고 싶으셨고 그래서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을 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기존 낭독회와 크게 차별화 두진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평가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기존 낭독회보다 더 많은 작품을 낭독해 드리는 게 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걱정됐던 건 사실 티켓 가격이었습니다. 이 33,000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면 비싸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가격인데 이 문학판에서 이 형성되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만 원에서 10,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으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사비를 내서 이 공간을 대관하고 이 친구들 밥도 사줘야 되고 이 그 출연료도 나름 측정되어 있거든요. 출연료도 줘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 공연 말고 제가 언룩에서 연출자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언룩 공연도 사실 비슷합니다. 언룩 공연들이 비싸다는 피드백을 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그 뮤지션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사례를 하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매진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매진되어야 겨우 본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티켓 가격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왜냐면 33,000원 내고 여기 왔는데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좀 죄송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걱정을 했고, 나름대로 관객들이 여러분들이 아깝지 않았다, 그래도 33,000원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라는 마음에 들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준신 님이 옷 입고 온 거 보고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네. 아주 크다란 기사 신문사와 인터뷰할 때도 추리닝 입고 나가시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거 보고 33,000원이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안 그래도 한 카페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시를 다 듣고 있는 건 사실 좀 곤욕이야. 그거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한테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내내 저한테 대본을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노잼이야? 라고 엄청 물어보셨잖아요. 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도 시 읽는 게 시 듣는 게 곤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재미를 찾는 모습이 이제 곤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독회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계속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게 답변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부 낭독회를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쇼케이스를 연 이유는 제가 시를 쓰는 의미를 좀 찾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를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혼자 하는 일로 보이는데요. 읽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글이라는 거는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근데 종종 이 시라는 장르가 누구도 읽지 않는 느낌을 많이 주는 장르이기도 해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시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집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 공간에서 이 성시경 씨가 그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들썩들썩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리 내어서 시를 함께 읽고 본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 주신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보통은 낭독회는 그 책들이 놓여 있는 그 서점 혹은 책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간 종교적이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최재희 시인이 하실 때 몇 쪽 읽으시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책 찾는 기분. 맞아요. 이게 되게 되게 뭔가 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 편의 시를 어쨌든 지금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셨다면 63명의 관객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관객들이 약간 짧은 시간 동안
약간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와 함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를 보고 있잖아요.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 감각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새로운 공동체의 감각을 느끼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진 씨는 이번 거 스크립트랑 다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질문이 스크립트랑 이어져 있거든요. 말을 이제 해주시면 저같이 구조적인 사람들은 질문이 조금 뜰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집 제목이 앞에 말이 있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집 제목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예요. 근데 요거 제목이 거의 편집 막바지까지 후보군이 2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개를 이제 친구들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날 다른 제목이 훨씬 더 득표수가 더 높았는데,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친구들의 의견과 다르게 네,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집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 뭐 답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이 주한 씨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영상에 저희가 영상을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대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작업실에서 야 파일을 하나 사자. 근데 이거 굉장히 또 떨고 계셔가지고 우선은 작업실에서도 리허설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하고 사랑을 하고가 그 득표가 더 높았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제목을 바꾸게 된 계기는 그 담당 편집자가 갑자기 최종교 전에 제목을 바꿔보는 게 어떠세요?라고 제안을 하셨고, 근데 이게 원래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이 2부의 제목이었어요. 그럼 2부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부담되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최종격까지 달려오면서 저도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편집자분께서 상심을 하실까봐 제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주한 씨 말처럼 언룩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제가 같이 글을 쓰고 있는 창작동인 뿔의 최백규 시인, 양한다 시인에게도 제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목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정해줄 수 없는 일, 그리고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고 정하고, 이게 어찌 되든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좀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그 뒷배 덕분에 조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 네네. 최재희 씨님이 많이 긴장을 하셨다는 게 참 안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제 2부 제목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가 아니라 원래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요거랑 2개랑 헷갈리셨고, 2부의 제목이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근데 그거를 앞에 제목으로 옮기면 2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을 반대로 하셔가지고 네, 많이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한 씨 옆에 있으니까 네. 좀 편해졌어요. 저는 자꾸 스크립트랑 다른 말해서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편해졌다라는 증거가 사실 일부는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 또박또박 아까 뭐 첫 번째 화두는 관계 맺기입니다부터 해가지고 또박또박 읽었는데 좀 편해져가지고 좀 다르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어쨌든 혼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참 무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내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참 무거운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이제 편집 마감일 날 같이 작업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감일 자정까지도 그 많이 수정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토씨 정도 바꿀 수 있지만 뭐 문장을 더 추가한다거나 편집자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디자이너님들이 욕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정을 굉장히 많이 거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 질문에 얽힌 스크립트에 적히지 않은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편집자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때 그분한테 나는 조금 까다로운 저자인 것 같아. 기억나시죠? 저자인 것 같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네가 까다로운 저자면 너 때문에 다른 편집자가 고생하고 있을 거잖아. 너무 슬프다고 진짜 진심을 다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많은 편집자를 좀 고생스럽게 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의견도 많고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도 좀 주저함이 없어서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를 계속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전적으로 활동하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이 종이책 시를 종이책으로 묶어서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책으로 묶고 나면은 사실 고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이 단순한 오탈자나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정해진 그 페이지들이 있어서 뭐를 좀 덜어내거나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아까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저를 마지막과 마지막까지 계속 수정을 하고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잘 매듭 짓고 싶어요. 시집을 묶는다는 것은 한 시절을 매듭 짓는 것과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집 묶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매듭 지고 나서 뒤돌아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 시집도 묶고 나서 내가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 시집에는 친구들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다음 질문은 그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해도 되죠? 아니 초조해가지고 그래서 한때를 좀 같이 보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 아까도 다음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 자리에 되게 오래된 친구도 와 주셔가지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매듭짓고 한때를 같이 보내고 한때가 지나가고 한 시절이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는 어떤 시집을 묶는 일, 매듭 짓는 일을 저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박수 치셔서 좋습니다. 한 시절을 매듭 짓는다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질문이 원래 보통은. 네. 네. 자, 네. 인상 깊은데 네. 자. 계획에 없던 것들을 자꾸 저한테 요구하지도 말아주세요. 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네.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뒤돌아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근데 내가 요 구절이 있었던 시 혹시 너 어떤 시였는지 기억하니?라고 했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모른다. 자기 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근데 이 경험이 한두 번 아니에요. 지인아 이거 어디에 있던 시더라 했을 때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한때를 돌아본다는 말과 굉장히 모순적이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때 네. 한때 그리고 한 시절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아까 시에서 읽으면서 저도 안에서 되게 물컥했는데 멘트 하실 때 꿈꾸는 자 시들지 않는다 네라는 멘트 하셨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번아웃을 겪었잖아요. 굉장히 시들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둘 다 시들어서 같이 차를 타고 파주에서 서울로 가는 자유로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한테 우리 이렇게 또 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남자가 자유로 위해서 눈물을 저는 아니에요. 최진신이 먼저 울먹울먹했던 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한테 우리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그 순간이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위로였어요. 이 힘든 시절을 옆에서 같이 기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인 씨는 옆에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뭐 얼룩도 그렇고 창작동인 뿔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해내는 게 글 쓰는데 어떤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적힌 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언룩은 뭐 소속사 혹은 뭐 기획사의 형태로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묶인 어떤 공동체는 아닙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그냥 모인 어떤 그 아티스트의 모임인데 저와 다른 것을 하는 친구들과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사진을 찍는 친구의 모습, 영상을 찍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그것이 나라는 세계가 확장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개인이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혼자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조한 작가님이 이렇게 떠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싱어송라이터가 스태프로 도와주는 공연이잖아요. 이 조혜연 씨가 그 무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전주동 씨가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멋있음과 아름다움을 나의 것으로 조금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배워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저도 이제 싱어송라이터 친구들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오늘 요 뒤에서 스태프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희원 씨가 싱어송라이터 조희원 씨가 떨고 있는 두 형을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를 보고 웃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우리가 항상 그들이 올라갈 때 경험했던 감정과 또 우리가 올라갈 때 경험하는 감정이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최진 시인이 이야기하셨는데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혼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많은 연결점들이 있지만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시집 일하고 사랑을 하고를 묶으면서 외로운 순간들을 결국엔 가장 많이 마주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최진 시인이 저한테 시를 쓴다는 건 어쩌면 저주일 거야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시를 써내고 또 두렵고 힘든 과정인 걸 알면서 또 새로운 시집을 향해 또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조한 씨한테 시를 쓰는 것은 저주 같아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진짜 이제는 정정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는 제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뭔가 하지 않을 때였고 그 창작동인 뿔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뭔가 시를 써보기 시작했을 때였어서 외로움의 감정이 좀 있었을 시기였는데 지금은 저주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오늘 질문 그 작업실에서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저한테 놀라운 어떤 변화였거든요. 저는 실제로 시를 쓰면 굉장히 인생이 심플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행운이기 때문에. 시를 쓰면 삶이 복잡해질 것이다. 네네네. 네네. 그렇죠. 아, 네, 그렇네요. 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책도 잘 나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우리 어쨌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구나. 아니 뭐 저희 친구들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저는 계속 많이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책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제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글 쓰는 사람 중에서 생각보다 자존감이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이 책이 부수를 찍어낼수록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여기 와주신 분들은 제 책을 한 권씩 진짜 다 사주시거나 사실 분들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책도 험하게 보세요. 진짜 험하게 안 사셔도 되니까 험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게 그 공식 부스라는 게 이게 또 이거는 지금 출판사 분들도 계셔서 이게 또 세어나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이 팔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쌓이다 보면 기사에서 몇 부가 팔렸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진짜 외줄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근데 정말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와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진짜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김영하 소설가 말대로 언어를 살해한다는 것처럼 계속 다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하신 거랑 반대되는 단어들을 많이 33,000원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간들이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웃고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 너무 주접을 떨어서 이제 다시 시를 읽기 전에 마음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부 시 또 열심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네, 형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퇴장을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색을 내며 사는 사람은 창작집단 얼룩은 얼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쇼케이스는 최지인 시인의 얼룩과 관객 여러분의 얼룩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무늬입니다. 남은 낭독도 즐겁게 즐겨주시고 남은 최지인 시인님의 시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꼭 빛나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주환의 얼룩말을 마치고 다시 최지인 시인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차분하게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3부의 제목은 우리는 죽지 말자 제발 살아있자입니다. 그 제가 이 시집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음으로써 후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8쪽에 있는 컨베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컨베이어. 자유로에서 파주 출판도시로 빠져나갈 때 우리가 벌써 30대가 되었고 변하지 않은 것은 과거뿐이라는 걸 알았다. 친구를 태우고 식당에서 만둣국을 먹는 동안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느새 바닥이 보였다. 필로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게 무엇이었든 영원하길 바라던 때는 지났다. 대기 발령 중인 친구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물류센터에 나가 일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물건들을 분류했다. 나는 곧 잘릴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은 없다. 그동안 무얼 했는데? 사실 저는 일 말고 다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대에 선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유명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네. 너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하루 16시간 6명의 몫을 하기에 우리는 벌써 늙어버렸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끝끝내 살아간다는 것을 들것에 실려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건 정규직이라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보상이 적다는 사실. 한번 일자리를 잃은 이는 계속해서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사실. 아스팔트에 쓰러진 운전자와 찌그러진 범퍼 앞에서 전화하는 운전자와 옆으로 누운 오토바이를 피해 서행하는 운전자. 혼자 남은 나에게, 혼자 남은 너에게 산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이 컨베이어라는 시는 저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긴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한 친구가 오늘 쇼케이스를 보러 와줬어요. 그 오래된 친구 앞에서 이렇게 그 시를 읽고 또 앞에서 이렇게 주접을 떠는 모습이 왠지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취업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해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수 한번. 네. 이 친구가 붙어서 또 그 친구가 꼭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시집 곳곳에 친구들의 좀 흔적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아, 이들이 저에게 제 글,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언룩은 사실 그 동시대 문학에 있는 구절에서 동시대 문학에 얼룩 잊히고 사라지는 건 우리다라는 구절에서 왔습니다. 이 생활비에 좀 보태려고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공모 사업이라는 걸 좀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심이 컸고 후지부지 되면서 서로 연락도 좀 뜸해졌는데 약간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모여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지금의 언룩이고 지금 언룩에 해온 이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잊히고 네.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와가지고 네. 사랑한다는 사람다운 말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 도움 많이 받았고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누군가가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한 씨가 딱 행복한 상황이 있다면 주한아 네가 너무 행복해서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뭔가 생기거나 나보다 뭔가 가지게 되면 그것을 축하하고 좋아해주고 하지만 진심으로 그가 행복해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한때를 보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 어떤 친구가 굉장히 잘 됐고 그 친구가 행복한 게 제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제가 들려드릴 시는 네, 맞네요. 러브 이너 미스트와 서사인데요. 러브 이너 미스트는 110쪽에 있어요. 러브 이너 미스트.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내가 짊어진 것과 자초한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도 더는 나무가 늙고 있다, 나무가 나이 들고 있다. 계단에 앉아 컵라면 먹는 정오, 바람이 분다. 3355 점심 먹으러 나온 사람들. 여보세요? 차 좀 빼주세요. 20년 전 그날 함께 살았던 그 방에서
너는 내가 잠들길 기다리고 나는 네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잠이 든다. 간이 분향소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마련되었다. 천막 아래 비닐로 쌓아 만든 재단과 종이컵에 꽂힌 양초, 생알고, 목숨. 모든 게 투명하다면 누구도 지배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는 비참했고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라디오 사회자. 비가 그치고 매미가 운다. 몸이 텅 빌 때까지 운다. 나만 괜찮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 잠에서 깬 너는 꿈에서 계속 넘어졌다고. 한 발, 두 발, 계속해서 넘어졌다고. 등을 두드리고 팔을 쓰다듬으며 다 잘 될 거라고. 이번 생은 전생 같다. 저 멀리 기다리고 있다. 1000개의 몸, 1000개의 죽음. 나는 휴가가 남지 않았네. 모든 걸 다 해내고 잠들 수 있었을 텐데. 죽은 사람은 옆에 있을 때보다 더 다정했다. 다음 페이지, 이쪽과 저쪽 사이. 담쟁이 덩굴이 벽을 휘감고 있다. 작은 창문으로 마당을 살피던 마음과 밥을 지으며 흥얼거리던 노래. 웃자란 풀이 빈집을 감싸고 나는 깨진 창문, 이제는 사라진. 서사는 126쪽에 있습니다. 서사.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내내 문답을 되풀이하는 뜻밖의 일, 끝나지 않을 미래, 숨죽인 밥솥의 방, 기울고 있는 우리. 2020년대에 먹고 사는 건 1980년대에 노동자로 사는 것과 다르다 해도 자본가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고, 공공연한 사실, 첫 울음을 터뜨린 생이 고생만 하다 끝날 수 있다. 30이 된 어머니는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회사에 늦었고 거리에서 아이를 크게 혼냈다. 편도에 가로막힌 그것은 좀채 사라지지 않고, 너는 별걸 다 기억하는구나. 수화기에서 들리는 예순이 된 어머니 목소리. 이제 사는 게 지쳤어. 어머니는 노동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났고 약간의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나는 4년 동안 4번 이직하며 봉급과 실업급여를 탕진했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것은 교환가치가 적으며 몇몇은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닿을 수 없는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작업은 소리소문 없었고, 너는 퇴근하고 에그인 해를 요리했다. 토마토 수프가 팔팔 끓자 달걀 2알을 깨 넣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아버지는 정관을 묶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한 말. 너랑 엄마가 백마강 한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으면 엄마부터 구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케첩을 얼굴에 잔뜩 묻히고 현관 앞에 누워 꼼짝하지 않았다. 문을 연 어머니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심각한 상황일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웃고 나면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손으로 빚는 미지들, 뜨거운 가마솥, 안간힘을 다하는 미지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우리는 왜 불운을 타고났을까? 내 부모는 말년까지 노래 연습장 주인이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등록금을 비롯해 뭉칫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말했고 그들을 멀리했다. 새벽 3시 넘어 계산대 지키는, 가게 문 열고 매장 바닥 닦는, 거래처에 전화해 과자와 음료수 값을 흥정하는, 고장난 기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술 취한 손님을 묵묵히 견디는 부모의 걱정, 끼니를 거를까봐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할까봐 끝나지 않을 되풀이 되는 서사.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조금 토크 때 많이 써서 스크립트를 좀 많이 넘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일상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변하는 게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초심, 이 처음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굉장히 설익은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잃지 않으면 아집이 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변화하는 날을 만나고 저는 싶습니다. 가끔씩 이 10년 전 사진,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오래된 친구와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그곳에 굉장히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해요. 생각도 변했고 행동도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하고 싶고요. 다음 들려드릴 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네,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169쪽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급정거한 버스가 경적을 울릴 때 우리는 알았다. 잘못된 길이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4차선 도로에서 끝과 끝을 핸들을 돌리며 전진과 후진을 계속했다. 비상등을 켜고 생각했다. 이 길은 올바른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유혈 사태로 가득한 주말을 목격했다. 시민의 삶은 고독하고 궁핍하며 짧다. 이를테면 언젠가 쓸모있을 거라며 버리지 않은 서랍 속 너절한 잡동사니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밀어내고 있다. 무엇을 버려야 하나? 수도복 입은 수녀가 소총 든 군경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고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군경들은 시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혁명의 법칙,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은 피처럼 용감해야 합니다. 군부는 시민에게 죄를 물었다. 외할머니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자주 절망하되 희망을 잃지 말거라. 아주 오래전 일이다. 가장 약한 자부터 외로워질 것이다. 공장을 불태우고 악은 물러가라.
악은 물러가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북을 치는 사람들. 그 사이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 21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견고해 보이던 일상은 빛과 어둠처럼 무너져 버렸고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진 세상이 일상이 되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누구도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신은 이 세상을 온님 다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앞을 가로막은 현실, 내일의 일과 이번 주의 일. 나는 누구지? 잠에서 깬 아내를 쓰다듬으며 이젠 괜찮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군부의 공격에 맞섰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모든 것을 빼앗는 불황당에게 손을 높이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북을 쳤다. 악은 물러가라. 악은 물러가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 모니아 지역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됐다. 이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군부 타도를 외쳤다. 두개골에 대하여라는 시를 쓴 시인은 군부에 살해당했다.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시인을 군인들이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피로 물들었다. 네. 오늘 모든 이야기는 한때의 이야기였고 한때의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의 이 한때의 제가 다른 한때의 나와 다르더라도 혹은 변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때가 지나고 다른 한때를 맞이했을 때 우연히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을 다시 읽게 됐을 때 다른 한때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요새 그 시집 읽기 모임을 알바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전에 읽었던 시집들을 제가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느꼈던 것과 지금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읽는다는 것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알게 되는,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끝은 되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겨울은 봄이 오기 전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끝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뭐 어떤 것을 끝이 나야 다른 곳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이 시집은 제게 한 시절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끝과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해요. 끝이라는 말에는 아쉬움도 남고요. 근데 저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게요. 마지막 멘트였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괜찮냐라는 안부를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괜찮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행복해야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언젠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그 행복을 전해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시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곁에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 이것이 고생한 아닌 고상한 이야기였다면을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다른 시를 제가 읽고 그 마지막 시는 아쉬움으로 남겨둘게요. 그래서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162쪽에 있는 겨울의 사랑입니다. 겨울의 사랑. 하늘 위 하얀 구름, 비행기 아래 수평선, 희미하고 눈부시다. 높은 산을 매일 보고 사는 사람에겐 짜증 같은 것도 사소해질 것 같다. 눈이 녹지 않은 산 끄트머리, 넌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약을 2알 더 삼켰지만 네가 아플 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박이 내리는데 구슬 아이스크림이 쏟아지는 것 같다. 네가 아 하고 입 벌리고 해변을 걸을 때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시 대여해드린 시집은 티켓박스에 반납하시거나 아니면 티켓박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집에 서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티켓박스에서 최지인 시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박스에서 시집에 서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티켓박스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락되는 것 없이 아티스트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퇴장 후에는 공연장 앞에 모여 계시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멘트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네, 가급적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사랑을 하고 쇼케이스를 만들어준 우리 최지인 시인님한테 한번 크게 함성도 같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